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40강 시간으로서 10. 계약서 기재사항 1.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2. 임대차 계약시 기재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입니다.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공인중개사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매매계약서,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이러이러한 사항을 넣으시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나 배우고, 물론 다음 시간에 또 거민계약서 관련해서 배우겠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거민계약서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넣으시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쓰는 용어가 약간 달라서 그런데, 먼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이제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부동산 등기, 등기특별법, 등기특별조치법. 그래서 말하는 거민계약서입니다. 여긴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거는 거래계약서고, 요거는 거민계약서예요. 거민계약서.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필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두 번째는 물건의 표시입니다. 물건의 표시. 물건은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약일. 자, 계약을 한 날이죠. 계약일. 네 번째는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자,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등등등 해서 지급에 관한 사항. 다음 다섯 번째, 물건의 인도일시. 자, 물건의 인도일시. 언제 줬는지. 여섯 번째는 권리 이전의 내용. 무슨 권리를 파는 건지. 권리 이전의 내용. 일곱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거 쓰면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중개대상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아홉 번째는 그 밖의 약정 내용. 그 밖의 약정 내용. 정원에 있는 정원수는 매도인 소유한다, 매수인 소유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약정 내용은요. 자, 그래서 이걸 중요 글자만 따서 당물, 계급, 인권, 조합, 받기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교재에 보면 중요 글자만 딴 겁니다. 당사자의 당, 물건의 물, 계약이 될 계. 그리고 지급은 요거는 급에다 나왔습니다. 급. 당물, 계급, 그 다음에 인도일시의 인, 권리 이전의 권, 조건 기한의 조, 확인 설명서의 확, 그 밖에 바, 당물 계급, 인권 조합, 이렇게 암기하기식 해놨고요. 다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거민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첫 번째,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 부동산이라고 나와요. 목적 부동산. 세 번째, 계약 연월일. 계약 연월일. 네 번째, 대금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자, 대금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물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물론 조건하고 기한은 있을 경우에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
역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글자만 따서 당사자의 당, 부동산의 부, 계약 연월일의 개, 대금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대, 개업 공인중개사의 개, 조건이나 기한의 조. 그래서 당부, 계대, 계대가리, 계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면 거래 당사자가 이 당사자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물건의 표시. 이 물건이 목적 부동산이에요. 똑같죠? 이것도 계약일이나 계약 연월이나 같은 말입니다. 날짜만 쓰지 않고 연도, 월 다 씁니다. 자, 그리고 거래 금액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지급에 관한 사항 같은 내용이죠?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없어요. 여기 왜 없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왜? 자기가 중개해서 자기가 거래계약서 써주기 때문에 거기에 개업공인중개사 누구지 다 들어가니까 안 넣는 겁니다. 따로. 안 넣어도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등기특별조치법이에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조건이나 기한, 첫공기한 여기 7번하고 6번 같은 내용이죠.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거의 내용 유사해요. 근데 확인 설명서는 해당 사항이 없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는. 이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내용이 유사한데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요거 1번부터 9번까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도 물론 중요한데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그 매매계약서 기재사항 1번부터 9번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여기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록을 할 때는 당사자의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씁니다.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당연히 써야죠. 그리고 매도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을 합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매도인의 권리관계 확인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확인할 땐 반드시 주민등록증으로 하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첩본으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돈 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확인하고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서류로 확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물건의 표시입니다. 자, 물건의 표시. 물건은 이제 토지. 자, 토지. 토지는 토지 대장 등에 의해 소재지, 지목, 면적을 쓰면 돼요. 토지는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거 쓰면 되고, 건축물, 건물이죠. 건축물, 건물 같은 말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건축물 대장 등본을 보고 소재지, 건물번호, 층수, 구조, 면적 등을 적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재지, 건물번호, 그리고 층수, 구조, 그리고 면적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장 면적하고 등기부 면적이 다를 때, 자, 요 대장하고 등기부가 달라요. 다른데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 권리에 관련해서는 등기부가 우선이고요. 물건, 면적이라든가 지번 이런 거 관련해서는 대장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대장하고 등기부 면적이 다를 때는 대장의 면적을 우선 하는데 이를 함께 적어 놓습니다. 대장은 어떻고 등기부는 어떻고. 그리고 공부의 면적하고 실측 면적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이게 대장의 면적, 그러니까 공부의 면적하고 실측을 했는데 면적이 달라.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 역시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럴 때는 실측, 실제 측량한 거니까. 그렇지만 함께 적습니다. 적기는. 그래야 나중에 법정 분쟁이 나왔을 때 공부에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 측량하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있는 사실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일은, 자, 이거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당일에 연월일을 적습니다. 이건 거래계약서 작성일입니다. 작성일.
그때의 연, 월, 일을 적는 겁니다. 계약일이라는 거는. 자, 그리고 이제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 금액은 거래 대금 총액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금액 관련해서는 먼저 총액을 먼저 적어야죠. 총 금액, 총액을 적고, 그리고 계약일 날 내는 계약금, 중도금만 내는 중도금, 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 내는 잔금을 다 구분해서 이 세 개를 합하면 총액이 되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총액을 100%라고 보면 계약금 10%, 중도금 40%, 그리고 잔금 50%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략. 근데 약간의 과감은 있을 수 있어요. 20%, 30%, 50% 이렇게 해도 되고요. 20%, 40%, 40%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건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하고 지급 장소 등을 같이 적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물건의 인도일시입니다. 물건의 일시 잔급 지급과 중개대상물, 등기 관련 서류예요. 중개대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등기 이전에 미리 건물 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시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동시이행 관계이지만 등기 전에 먼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권리 이전의 내용은 매매인지, 교환인지, 임대차인지 그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물건이나 당보물건 등의 이전 여부도 정확히 적고요. 명확히. 부속물이나 종물, 과실 등의 귀속관계도 분명히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적으면 되고, 확인 설명서 교부자 같은 날짜로 해서 교부하면 돼요. 자, 이제 그 밖의 약정 내용인데, 계약이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나 매도인의 담보 책임, 과실 귀속이나 위험 부담, 조세 공과금의 부담, 매매 비용 등 그런 것들을 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게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면, 이런 게 다 끝나고 나면 서명 및 날인을 해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래서 다 워드로 쳐놓고 도장 받아서 이렇게 도장만 찍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경우에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했을 때는 본인 이름 직접 적어야 돼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용훈이면 이용훈 적고 본인이 중개사무소 인장 등록한 거 있죠. 등록한 인장을 거기다 꾹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 간인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도장을 찍고요. 그리고 내용을 정정할 때는 정정한다는 도장도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정하지 않게 계약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다음 임대차 계약 시 기재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 시 기재사항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 시. 먼저 그 의의. 자, 임대차의 의의가 뭐냐면, 여러분 민법에서 다 배운 겁니다.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자, 당사자 1방이 있어요. 그걸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임대인. 자, 임대인이 임차인이죠. 빌려서 쓰는 사람이에요. 자, 임차인에게 어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합니다. 사용 수익. 사용해서 이익을 챙기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뭘 한다? 차임. 빌린 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걸 차임이라고 해요. 차임을 지불하고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라는 게. 자, 그럼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사항. 자,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자, 첫 번째는 그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자,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렇죠. 임대인이 누구고 임차인이 누군지 밝혀야겠죠. 두 번째는 목적의 목적. 어떠한 목적을 하는지, 임대차의 목적이 주거인지, 영업인지, 그리고 건축, 등 기타 등등 무엇인지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임대 물건의 표시 또는 표기. 어떠한 물건을 임대하는지,
그 임대 물건이 부동산 전체라면 공부상의 내용을 표시하면 되고요. 일부라면 토지인 경우와 건물인 경우를 구분해서 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이름, 동, 호수 등을 정확히 적고 면적은 전용 면적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차임을 내니까 임료라고 그러죠. 임료 등의 지급 방법. 임료 등의 지급 방법.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지. 그 보증금과 월 임료 액수 결정해야죠. 그리고 지급 시기는 그 초로 할지 말로 할지 하고 불이행 시에는 어떻게 할 건가. 보증금에서 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장래에 증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걸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 임차 물건의 인도 시기예요. 임차물의 인도 시기. 물건이죠. 표시한 물건. 그거를 언제 인도할지. 그 임대인의 임차물 인도 시기를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그날로부터 임대차가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날을 기점으로 월 차임액이 내는 날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조세 공과금의 부담자. 중요합니다. 조세, 세금이죠. 그리고 공과금 누가 낼지 부담하는 사람, 부담자. 그래서 임차 물건에 대한 조세 등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주인이 내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 사용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계약서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그 임대차는 기간 얼마나 할지. 임대차 기간. 자, 여덟 번째 임대차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 그거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및 전대 시 임대인의 승낙 여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권리금에 관한 사항. 자, 이 임대인의 승낙 여부죠. 임대인 승낙 사항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네. 양도 전대할 때 그 꼭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라. 양도 전대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권리금에 관한 것도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권리금. 임대인에게 권리금 주고 들어갔으면 나중에 나한테 임대인에게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임차인이 전에 있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넣는 겁니다. 네. 근데 임대인이 싫어하죠. 권리금 넣는 거를. 자, 그거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그 수완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했고, 아홉 번째 계약의 해지. 어떤 경우에 해지가 되는지. 그리고 열 번째는 기간 만료했을 때 보증금 반환하고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하는 거하고 원상 회복. 이 원상 회복 의무를 넣어주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수리는 할 수 있지만 나갈 때 원상 복귀한다. 이 규정이 있으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이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주고 들어갔을 때는 이건 적어줘요, 대부분. 근데 임차인끼리 할 경우에는 주인들이 요 조항을 꼭 놓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 그러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거의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하고 그 외 특약사항. 자, 손해배상 어떻게 할 건지. 서로가 계약 위반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특약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는 서명 및 날인이에요. 서명하는 거하고 날인. 그리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서명 또는 날인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나 그 해당 중개업무라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명하고 날인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임대차 계약식 기재사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40강 시간이었고 10 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